KBS 1라디오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 2022 우리의 선택 2부.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 2022 우리의 선택 제2부 진행을 맡은 정준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 오전 6시 전국 1만 4,464개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돼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반 유권자 투표는 오후 6시에 종료된 상태로 현재는 확진자, 격리자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KBS, MBC, SBS 방송 3사의 공동 출구조사는 확진자 투표 종료 시간인 7시 30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난 3일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기 직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사이 초박빙 판세를 보이면서 유세 막판까지 양측의 뜨거운 공방전이 이어졌는데요. 사전투표 직전 합의된 야권 후보 단일화의 영향이 어떻게 될지 포함해서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인 부동층 표심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에는 자정쯤에 당선자 윤곽이 확인되었는데요. 이번 대선은 워낙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만큼 개표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내일 새벽 1시쯤은 돼야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선관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 2022 우리의 선택 제2부 4분의 전문가와 함께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상황 살펴보면서 이번 대선의 의미와 남긴 과제 무엇인지, 선거 결과가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 미칠지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KBS 1라디오 대선 개표방송 2022 우리의 선택 2부 보실 수 있습니다. 지지하는 후보를 향한 응원 메시지도 좋고요. 대한민국으로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희망사항 등 다양한 의견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KBS 1라디오 20대 대선 개표방송 2부 함께해 주시는 4분 소개하겠습니다.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개공교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예현입니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인물론 그리고 막판에 이제 그 변하는 판세 이것에 의존을 했던 것 같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시종일관 이제 정권 심판론, 정권 교체론을 앞세워서 거의 사활을 걸고 선거전에 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어떤 부분이 정말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시는지 아주 짧은 어떤 인상평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준환 교수님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 선거 정권 심판론 여론이 많은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경험 있는 또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선거는 새로운 현상들이 굉장히 속출하고 이어졌던 선거다. 지역주의에서도 변화가 좀 보이는 것 같고, 세대별의 투표 성향이 이번 선거에는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남녀 사이에서도 이런 선호도가 달라지는 그런 현상들, 이런 것이 속출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번 선거는 참 새로운 선거였다. 네, 여러모로 이제 새로운 면모들이 이제 보이게 된 선거다라는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전혜연 평론가님 어떠세요? 예,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일단 대선 주자 TV 토론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유권자들이 그래도 많이 볼 수 있는 후보자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인데 너무 적었습니다. 오히려 후보자 본인의 정책 비전보다는 네거티브 공방, 네. 가족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너무 부각된 건 굉장히 아쉽고요. 그리고 재외국민 투표 이후에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후보 단일화가 됐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참정권 논란까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선거에서는 이런 부분 좀 정치권이 같이 논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덧붙입니다. 예, 선택의 기회가 좀 더 풍부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은영 소장님. 네, 저도 지금 교수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번 대선이 사실 이제 역대 대선에서의 있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어떤 그 해석의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그런 대선이고요. 특히 이번 대선에서의 그 심판론과 인물론은 역대 대선에서 보면은 야당 후보는 인물론을 내세웠고 여당 후보가 이제 구도론을 내세웠는데 거꾸로 된 선거였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전반적으로 역대 대선과는 다 비교하기 힘든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와서 대선 이후에 연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연구 과제를 많이 남겨두셨네요. 자, 김덕진 소장님. 네, 저는 SNS상에서의 이른바 확증 편향이
실제 그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전히 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같은 단일화 이슈를 보고도 양쪽에서 모두 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적용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실제 SNS상의 의견을 봐도 다 그렇거든요.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에게 유리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보여지게 되는 지금의 어떤 소셜미디어 현장에서 과연 이런 것들이 실제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좀 저는 집중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 네 분 이렇게 말씀 짧게 좀 들어봤고요. 여기서 잠깐 중앙선관위원회 연결해서 투표율 집계 및 개표 준비 상황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불러보죠. 이혜리 리포터. 네, 저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층 기자실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취재진들이 분주하게 전국의 투표 상황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19대 대선 때는 선관위 건물 1층 종합상황실에서 투표 상황을 전해드렸는데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 종합상황실은 2층 대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한 선거 종합상황실에 가보니 상황판을 통해서 전국 투표율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선관위 직원들은 혹시 모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분주한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20대 대선 오후 7시 기준으로 전국 투표율은 75.7%로 집계됐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서 7시 반 전에만 투표소에 도착한다면 기다렸다가 소중한 한 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이번 대선 최종 투표율을 77.2%였던 지난 19대 대선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선관위는 80% 안팎의 최종 투표율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그리고 개표 작업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가 끝나는 공식 종료 시각인 오후 7시 30분 이후부터 시작되는데요. 전국 투표소에 있는 투표함과 각급 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역시 함께 251곳의 개표소로 옮겨집니다. 이동 시간을 봤을 때 개표소 중 일부에서는 오후 8시 10분부터 개표가 시작될 것이라고 선관위는 예상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곳의 상황 전해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 전해주셨는데, 지금 7시 기준으로 전국 75.7%, 뭐, 요거보다는 약간 더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게 예측치에 좀 가까우셨는지 아니었는지 한번 이은영 소장님만 말씀 들어볼까요? 저는 75에서 77 보다가 좀 사전투표율이 높아서 80 찍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조금 못 미쳤네요. 예. 어떠세요? 전혜연 평론가님, 이게 보통 투표율 가지고 높낮이 가지고 유불리 얘기하잖아요.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이번에 유불리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지난 선거에 비해서 세대별 성향이 이런 것이 바뀌고 있고요. 또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것도 여야가 해석을 하고 있지만 사전투표율이 구체적으로 어떤 세대가 어땠는지 아직까지 집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예측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준환 교수님. 투표율이 높으면은 어느 정당이 이긴다,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오류가 많은 통설에 불과합니다. 투표율이 올라가면은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했다. 젊은 사람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있다. 그리고 투표율이 높아졌으면은 민주당이 이긴다라고 하는 단순 3단 논법에 기인했었던 건데 투표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5만 가지 영향이 요인이 있고요. 어느 후보가 이기고 지는 것도 수만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한국의 선거 그리고 다른 외국의 선거에서도 투표율 하나 가지고 어느 정당이 유리해지고 투표율이 낮아지면 어느 정당이 불리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적용되기 어려운 그런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게 됐습니다. 예, 잠시 후 7시 30분에 지상파 3사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결과 곧 발표될 예정인데요. 출구조사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투표자 대상으로 조사원이 투표소 50m 밖에서 대기하다가 5명 간격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 출구조사 금지되어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KBS 1텔레비전과 동시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7.8%,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48.4% 초경합으로 예측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7.8%,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48.4%, 0.6%포인트 격차의 초경합으로 예측됐습니다. 자, 왼쪽이 민주당 선거 상황실입니다. 지금 박수 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 지금 파이팅하는 주먹에 들어 올렸고요. 지금 표정이 좀 밝아 보이죠? 네, 국민의힘 보고 계십니다만 48.4%로 0.6%포인트 격차의 오차 범위 내 초경합으로 일단 약간 앞서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선거 결과에 대해서 비교적 차분한 모습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 47.8% 득표할 걸로 예측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48.4% 예측돼서 경합이 예측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선거 상황실 보고 계십니다. 0.6%포인트 격차의 초경합으로 출구조사 결과 예측치가 지금 발표됐습니다만 네. 양당 모습 지금 표정 보고 계시죠? 송영길 대표, 민주당 송영길 대표 모습 보고 계시고 오른쪽에는 국민의힘 선대위 상황실 이준석 대표 차분한 모습으로 차분한 표정으로 선거 출구조사 결과 예측치 발표를 현재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출구조사 결과 지금 경합으로 예측이 됐는데 양당의 분위기는 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네네, 0.6%포인트 격차이긴 합니다만 0.6%포인트 격차로 뒤지고 있는 민주당 모습 왼쪽 보고 계시고요. 0.6%포인트 격차로 앞설 것으로 예측됐던 초경합 국민의힘 오른쪽 권영세 본부장,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차분한 표정의 얼굴들 지금 보고 계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상황실 표정을 보고 왔습니다. 자, 하지만 개표 결과 오늘 정말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합으로 예측됐기 때문이죠. 자, 그럼 출구조사 결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규봉, 엄지인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K룸에서 전국의 출구조사 결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48.4%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 47.8%를 득표할 것으로 보여 경합이 예상됩니다. 서울 지역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50.9%, 민주당 이재명 후보 45.4% 득표 예측됐습니다. 다음은 경기 지역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50.8%,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45.9%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어서 인천 지역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49.6%,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45.6% 득표 예측됐습니다. 시도별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부산 지역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57.8%, 민주당 이재명 후보 38.5%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어서 경남 지역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57.1%, 민주당 이재명 후보 39% 득표 예측됐습니다. 울산 지역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56.5%, 민주당 이재명 후보 39.1%의 득표율 예측됐습니다. 네, 출구조사 결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72.7%, 민주당 이재명 후보 24% 득표 예측됐습니다. 경북 지역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72.1%의 득표를 할 것으로 예측됐고 이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24.6%의 득표를 예측됩니다. 이어서 광주 지역으로 가볼까요?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83.3%,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13.7% 득표 예측됐습니다. 전남 지역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83.7%,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13.3% 각각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다음은 전북 지역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82.6%,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4.4% 득표가 예측됐습니다. 시도별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대전 지역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48.2%, 민주당 이재명 후보 47.3%의 예측 득표율입니다. 다음은 세종 충남 지역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8.2%, 민주당 이재명 후보 47.2% 득표 예측됐습니다. 충북 지역 살펴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50.3%, 민주당 이재명 후보 45%의 예측 득표율입니다.
강원 지역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54.3%,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41.2% 득표 예측됩니다. 끝으로 제주 지역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52.2%의 예측 득표율. 이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42.5%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어서 우세 예측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우세 예측 지역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7곳, 민주당 이재명 후보 4곳 예측됐습니다. 네, 각 지역별로 유권자 수를 비례해서 크기를 조정한 카토그램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서울, 경북을 비롯해서 7곳에서 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기, 전북을 비롯해서 4곳에서 각각 우세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금까지 K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출구조사 결과를 보셨는데요. 참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윤 후보가 약 0.6%포인트 정도 앞서는데 이게 뭐 사실 완전히 초경합이라고 뿐이 얘기할 수밖에 없고 우세를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이제 그런 상태인데 일단 참 네 분 좀 차례로 간단하게 좀 평가를 해주시겠어요? 먼저 김덕진 소장님 어떠세요? 네, 일단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반반으로 갈리게 되거나 이렇게까지 나눠질 거다라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는 아마 또 느낌적으로 느끼신 분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은 어떤 선거와 관련된 설문을 하든 소셜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번에 쉽지 않다라는 생각만큼이나 이렇게 반반이 갈렸다는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끝까지죠. 이제 확진자들의 투표까지의 결과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떻게든 누가 이기든 간에 논리가 있고 결국에는 이번 선거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결과 이후에 그렇다면 향후의 전국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이 들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 더 많은 과제를 지금 남겨놓고 있다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아마 뒤에서 좀 더 얘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은영 소장님도 한번 말씀 주시죠. 일단 이 서울 지역이 이렇게 완전히 딱 크로스된 상황이 되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호남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지금 높은 득표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캐스팅 보트를 지금 어디가 질 것이냐 이거를 봤을 때는 충청권이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보여지고 결국에는 이거 개표를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라는 말이 정말 이렇게 통할 줄은 몰랐는데 전혜연 평론가님. 예, 일단 호남 지역을 보면 광주, 전남, 전북 모두 현재까지 나온 결과만 보면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이 15%를 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당초에 국민의힘에서 계속 강조했던 호남에서 적게는 20%, 많게는 30%까지 목표했던 수치까지는 좀 나오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민주당이 그래도 주장을 했던 호남의 결집이 어쨌든 지금 수치로만 보면 조금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떠세요? 저는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오늘은 희망 고문의 밤이 되겠다. 이거 얘기했던. 지금 0.6%포인트 차이인데 저게 사전투표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정을 했지만 약간의 여지가 좀 남아있고 사전투표 개표가 또 그 투표일 투표 개표 다 끝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사전투표 개표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사전투표 개표할 때 이 박빙으로 또는 뒤집어지는 일도 또 벌어질 거라 끝까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첫 번째로 들고 두 번째로는 지금 투표가 다 끝나지가 않았어요. 지금 확진자들 줄 서서 전국 각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20만 표 차이면은 뒤집어지는 이 출구조사 결과가 맞다면 근데 지금 이 사전투표 출구조사의 결과를 지금 줄 서 있는 확진자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동안에도 어떠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투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 출구조사 결과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선거 결과를 예측하게도 해주지만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끝까지 봐야 된다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초박빙의 선거가 이번에까지 하면 3번이 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1.6%포인트 차 30만 표 차이로 이겼고 노무현 대통령이 2.3%포인트 차 60만 표 차이로 이겼어요. 과연 오늘 출구조사가 얼만큼 정확할지 정말 20만 표 차이로 우열이 갈려질지
또 변화가 있을지 정말 심한 고민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제 엎치락뒤치락하듯 그런 개표 과정이 될 것 같고 방송사들 입장에서는 시청자들의 눈을 붙잡기는 딱 좋긴 합니다만 각자는 굉장히 희망 고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 것 같은데 게다가 이게 영향을 분명히 줄 수도 있는 확진자들의 투표 과정에 이것도 상당히 이후에 논의거리를 남기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서 각 당이 보이는 모습을 보면 잠깐 묘하기도 합니다. 약간 앞선 것처럼 보이는 국민의힘 측은 약간 가만히 있는 분위기고 약간 뒤처진 것처럼 보이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럭저럭 괜찮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기도 해서요. 한번 상황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국회 개표 상황실 연결해서 여당의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영 PD 불러보죠. 네, 저는 국회의원회관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에 각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관계자들은 환호성과 함께 박수를 치며 이재명을 연호했습니다. KBS, MBC, SBS의 공동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 47.8%, 윤석열 후보가 48.4%로 예측됐습니다. 출구조사는 지난 2002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100%의 적중률을 보여왔는데요. 다만 오늘 오후 6시부터 이루어진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는 이번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관계자들은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매우 들뜬 분위기에서 지역별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예측 결과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자 다시 한번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6시 45분경부터는 상황실에 캠프 관계자들이 속속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고요. 여러 언론사와 외신 관계자들이 이곳 상황실의 분위기를 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개표 상황실 맨 앞줄에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송영길 민주당 대표, 추미애 명예위원 선대장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며칠 전 습격을 당했던 송영길 대표는 붕대 위에 파란색 비니 모자를 쓴 채 자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 성남 자택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당선 윤곽이 드러나는 늦은 밤 이곳 개표 상황실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에 나가 있는 이수민 PD 연결합니다. 네, 국민의힘 선거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7시 30분 결과가 발표된 직후 윤석열 후보가 1위로 나타나자 당내는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큰 박수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0.6% 차이 경합으로 나타나면서 일순간 술렁이면서 다소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앞서 국민의힘은 7% 정도 윤 후보가 앞선다는 자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만 당초 기대했던 바와 다르게 경합으로 나타나면서 이 정도까지 표차가 가까울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 상황실 자리가 지도부가 착석한 자리와 한 10m 거리 내에 있어서 선대위 지도부 표정을 가까이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이준석 대표와 권영세 선대본부장, 김기현 원내대표가 자리한 이곳에 출구조사 발표 전부터 경직돼 있던 권영세 선대본부장을 비롯해 여러 선대위 관계자들이 모두 TV 화면만 주시할 뿐이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 열망이 높은 만큼 투표율이 80% 정도 나와야 안정적 승리가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오늘 최종 투표율이 75.7%로 집계되면서 예상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투표율과 앞서 여론조사에서도 나왔던 초접전, 초박빙 대선이 이어지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5.5%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앞섰지만 경기 인천 지역에선 앞서지 못한 것으로 나오다 일순간 당내는 안타까운 한숨이 가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전투표 비율이 36.93%를 기록하면서 유권자 3명 중 1명의 표심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대선 결과 예측이 까다로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출구조사 결과 응하지 않은 이른바 차이 윤석열 표심과 사전투표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긍정적으로 기다리겠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가득 자리를 메운 주요 당직자들은 기호 2번을 뜻하는 V자를 손가락을 만들어 보이면서 윤석열 후보 얼굴이 TV 화면에 나올 때마다 여전히 환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후보는 별도의 공식 일정 없이 자택에 머무르면서 개표 상황을 주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느 정도 개표가 이뤄지고 당락의 윤곽이 나오면 이곳 상황실에 나와 최종 결과를 기다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거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수민 PD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의당 상황 들어보죠. 김세슬아 PD 통해서 듣겠습니다. 김세슬아 PD. 네, 여기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정의당 상황실입니다. 여영국 대표를 중심으로 정의당을 상징하는 노란색 마스크와 자켓을 두른 주요 관계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조금 전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함께 지켜봤는데요.
조금 전 7시 30분이 되자 상황실에 설치된 TV 화면을 통해서 양대 후보의 지지율이 먼저 발표가 됐습니다. KBS를 비롯한 방송 3사의 결과와 JTBC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오자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도 막상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출구조사 결과 발표 이후 5분이 넘도록 방송 화면에 나오지 않아서 당 관계자들은 침묵 속에서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심상정 후보는 2.5%의 득표율이 예상됩니다. 지난 대선 득표율인 6%대와 차이가 있다 보니 상황실에서는 침묵 속에서도 담담히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대통령 선거 운동 전면에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등 양당 정치 속 대변되지 못하는 삶을 제대로 대변하겠다 주장해 왔는데요. 앞서 출구조사 발표 전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지난 대선의 득표율 안팎을 예상하면서도 숫자보다는 진보정당으로서의 존재감 회복에 의미를 두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투표 상황을 지켜보다가 개표 윤곽이 나오는 자정 무렵에 당사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1라디오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 2022 우리의 선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이 출구조사 결과를 접한 주요 정당 세 정당의 분위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참 이게 해석하기가 난감한 일들이 이제 많죠. 지금 JTBC도 아마 조만간 발표된 내용을 좀 이따 아마 말씀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게 어떤 포인트들이 좀 되게 중요하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일단 주목하면서 개표 방송을 봐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전혜연 시사평론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남의 표의 결집력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해주셨고, 아까 이준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인천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언급도 좀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 좀 지켜보고 계세요? 글쎄요, 저는 이제 지역별로도 중요한데요. 예. 저는 조금 그 짧은 사이에 이 시선을 끄는 거는 JTBC 여론조사건, 사전 출구조사건, 방송 3사 출구조사건 4%를 제외하고 96%를 두 후보가 나눠가 됐어요. 네. 근데 그 4%의 약 1.5% 내외를 심상정 후보가 가져가고 또 2.5%를 다른 후보들이 가졌다고 하는 게 그 조사 결과로 보이는데 정말 이럴까? 그 다른 군수 후보들 또 허경영 후보들의 표가 어디로 사라졌을까라는 예. 점도 좀 시선을 끌어서 이 사전 출구조사 결과가 서로 엇걸리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어떤 결과건 이런 초박빙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양 당의 지지자들의 결집에 의해서 정말 중간이 없고 딱 반반으로 결집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서로 간의 그 패배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당 지도부 후보 당 지지자들이 모두 이번에 투표장에 나가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지역별이나 연령대별이나 뭐 이런 투표율은 그 지지율은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좀 더 정확한 그 통계치를 가면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 문제뿐만이 아니라 양당 후보 아닌 후보들의 이제 표가 실제로 이렇게 분포가 됐을까? 어떻게 이른바 이렇게 분배가 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을까? 하여튼 들여다볼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 보이는 그런 것이긴 한데 전혜연 평론가님은 또 어떤 부분 좀 주목하고 계세요? 예, 이제 세대별 투표율도 기사가 조금씩 나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20대가 지금 거의 엇비슷하게 30대도 거의 엇비슷해요. 20대는 이재명 후보 조금 앞서고 30대는 윤석열 후보가 아주 근소하게 앞서는데 그래서 2030 세대를 통한 이른바 세대포 이론은 이 조사만 봐서는 크게 작동하지 않았다. 오히려 절반 정도씩 가져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성층에서도 거의 비슷한데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앞섭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이 막판에 굉장히 뭐 젠더 이슈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굳힌 것이 막판에 조금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성별 분석에서 심상정 후보가 전체 득표율은 2.5%인데 여성에서는 3.4%로 전체 득표율보다 조금 높아요. 그래서 그렇죠. 심상정 후보가 초기부터 계속 강조한 정의당의 뭐 성평등정책이 그래도 일부분 여성들에게는
좀 더 호구력이 있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예. 지금 이제 세대 플러스 이제 성별 문제까지 이제 결합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김덕진 소장님은 어떤 포인트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역시 가장 포인트가 됐었던 단일화에 대한 해석을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은 단일화가 오히려 정권 교체를 심플하게 해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의 표가 윤석열 후보에게 간다라는 쪽의 의견이었고요. 근데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그 후보가 이렇게 단일화가 되면서 뭐 예를 들면은 이재명 후보도 조금 싫고 윤석열 후보도 조금 싫었던 이른바 약간 중간 쪽에 있었던 층들이 약간 커뮤니티의 느낌은 윤석열 후보는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쪽으로 우리가 뭐 눈물을 먹을 거라도 뽑자. 뭐 이런 식의 의견들이 좀 보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번 이 포인트에서 심상정 후보의 표가 얼마큼 나오느냐가 또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출구조사 2.5%인데 예전 이제 19대 대통령 선거 때가 득표율이 6.2%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심상정 후보의 표가 좀 낮게 나올수록 오히려 지금 커뮤니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 쪽에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향적으로 이제 그런 제3의 후보의 표가 줄어든 만큼 이재명 후보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은정 소장님.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지금 유의미한가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요. 이게 이제 지금 저는 좀 주의 깊게 본 게 아까 그 각 정당 반응이었거든요. 국민의힘은 사실 이제 선거 이제 투표 전에 예측하기를 최대 14까지 이긴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투표에 가까워서는 6에서 8 정도 이긴다. 6에서 10 정도 이긴다. 이 정도를 봤었어요. 민주당은 1.5에서 2.5 사이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지된 화면 같은 국민의힘의 저 반응이 어쨌든 지금 이 투표율 자체, 이 예측 조사 자체에 대한 거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지금 전체 투표율에서 이제 시 안에서 그러니까는 광역 안에서 시군으로 들어가면은 군 단위가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 단위가 좀 낮게 나와서 그런 부분이 지금 패턴이 전체 이렇게 딱 붙은 것과 패턴이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개표 현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김 소장님 얘기한 것에 좀 더 덧붙이고 싶은 포인트가 하나가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면 소위 페미니즘에 가까운 여성 20, 30대 여성들이 후보들이 적어요. 그러면은 심상정 후보가 뭐 2% 내외의 득표를 만약에 받은 것이 이 여론조사 결과 출구조사 결과와 맞는 결과가 맞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20대 30대 여성들은 표를 어디로 던졌을까? 그럼 추정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표들은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으로 가기보다는 민주당 쪽으로 좀 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런 흐름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그 선거 전에 여론조사 결과와 조금 다른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되겠다 싶습니다. 지금 JTBC에서 또 별도로 독자적으로 조사한 그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8.4%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7.7이어서 정확히 거의 뒤집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0.7%포인트 차이거든요.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지금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네 분께서 다 지목해 주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모아 보면 결국에는 중도 내지 무당층 그리고 20대 내지 30대 그중에서 또 여성 이 표가 이제 어디로 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을까라고 이제 좀 이야기가 좀 모아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혜연 평론가님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저는 근데 지금 코로나19 그다음에 북한의 도발, 우크라이나 사태 여러 가지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2030 세대가 물론 막바지에 이재명 후보가 통합론을 주장한 것은 영향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위기 상황에서 자꾸 유능한 리더십을 내세운 것도 일부분 지금 예상보다는 어쨌든 2030이 팽팽할 때 영향을 미쳤다. 첫 번째 키워드가 위기 상황이라는 걸 하나 더 해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중도층의 경우에는 대선 막바지에 사실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전통적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한 좀 강한 발언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지지층 결집에는 상당히 지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전투표 한번 분석이 되는데 중도층은 좀 헷갈려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했던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젠더 이슈뿐만이 아니라 이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선택한 게 약간의 인물론적인 그런 요소들, 뭐 여당 프리미엄도 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도층이 윤 후보가 보여준 그 모습이 좀 너무
너무 강한 보수의 모습 쪽에 좀 가까워서 헷갈려하지 않았을까라는 지적이신데. 짧게 덧붙이면은 선거 투표에 가까우면서 윤 후보의 메시지들이 굉장히 좀 과격했고 그다음에 수위 조절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여론조사상에서는 반영이 잘 안 됐지만 투표에서는 반영이 된 느낌이고 뭐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제 단일화 그 여성층의 2030 여성층의 표심의 이동은 그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를 하면서 그 남아있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로 가는 흐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는 그 여성층도 이동을 했고 부동표층에서도 혹시 이재명 쪽으로 이동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이른바 이제 잘 보여지지 않는 그런 공표가 안 됐던 기간에 발표됐던 여론조사들이 일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격차보다도 확 줄은 건 확실히 며칠 사이에 뭔가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김덕신 소장님.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이제 사전투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하는 바를 다 뛰어넘을 수준으로 사전투표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SNS에서 좀 밝혀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좀 특징이 지난 대선이나 지난 총선은 약간 인증샷을 올리시더라도 내가 누구 후보를 찍었다는 걸 약간 드러내지 않는 인증샷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텍스트로 쓰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지를 보면 정확하게 내가 누구를 찍었다는 거를 정말 보여줄 정도의 SNS의 인증샷들이 특히나 사전투표 때 많았어요. 그럼 그런 걸 봤을 때 실제로 이제 사전투표 때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이 내가 진짜 참여해야겠다 혹은 내가 좀 더 강력하게 해야겠다라는 어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투표를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의견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그냥 얘도 이쪽도 싫고 저쪽도 싫으면 나는 그냥 투표 안 할래가 아니라 이렇게 내가 한 표가 정말 그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니까 내 의견을 내보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독려되면서 높은 투표율과 이렇게 초박빙의 격차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이제 다른 면들을 이제 바로 또 그런 요소도 있을 텐데요. 이준호 교수님 어떠세요? 네, 지금 투표율이 뭐 77%를 넘고 뭐 80%까지 육박했다. 이게 최종적으로 집계가 이렇게 된다면은 1997년 80.7%를 했었던 이후에 상당히 높은 투표율이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굉장히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했다. 예를 들면 정말 선거에 대해서 관심 없고 나는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고 확진됐으니까 못 가고 뭐 병원에 있기 때문에 못 가고 이런 사람들 빼고는 거의 투표를 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거의 그 반반 정도씩 후보들한테 찍었다라면 거의 우리 사회에 중도는 좀 없는 제3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입지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요. 보통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의 지지율이나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30% 뭐 40%를 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47%, 48%의 득표율을 만약에 그 결과가 정말 확실하다면 그러면 정말 어느 당을 찍을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결집해가지고 찍은 셈이고 이런 결과라고 한다면은 한국 사회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굉장히 양당, 극화 이렇게 됐다고 좀 해석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부분 아마 뒤에서 또 2부를 거치면서 아마 미래 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또 이거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일화 효과가 이게 이제 전체가 다 윤 후보에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확실히 이제 분산되는 효과는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 뭐 이렇게 전혀 단일하고 상관없거나 안철수 후보 지지자가 아니었던 분들이 뭐 또 일부 갔을 수는 있겠지만 확실히 단일화의 결과가 국민의힘 측이 기대하는 만큼 이루어지진 않은 것 아닌가라는 그런 짐작이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 저도 국민의힘의 기대치보다는 제한적이었다고 보는데요. 사실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한당 그 다음 날 국민의당 홈페이지가 마비됐었다. 그랬죠. 그리고 댓글 뭐 8,000개 달렸는데 그 상당수가 반발하는 것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단일화하고는 또 다른 거다. 그래서 유권자들이라든가 지지층이 교수님께서는 중도층이 없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중도층의 선택과 선택지가 없어졌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중도층이 하고요. 강요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이재명 후보가 좀 좋아서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로 오히려 약간의 역풍적인 요소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인영 소장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세요? 그 단일화 관련한 건 지금 전혜원 평론가님과 저도 분석을 같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어쨌든 20대 그게 이제 남성층과 여성층에 확실히 좀 갈라져 있었고 20대와 30대도 좀 확연하게 좀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연령별 그 조사 결과자를 보니까 30대가 상당히 많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이동을 했다. 이걸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50대와 60대 쪽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한 30% 정도 득표를 지금 이제 조사 결과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이전보다는. 그래서 고연령층, 그러니까 60대 초반 정도는 이제 고연령층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층도 단일화에 대한 어떤 반발감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대, 30대, 60대가 네. 또 세대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이준영 교수님. 예,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고 단일화를 한 것이 이재명 후보한테는 굉장히 악재였었다고 보는 편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 바로 직전에 김동연 후보가 사퇴하고 후보 단일화를 한 다음에 조금이나마 열세를 걷고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흐름에 전환점이 생겨가지고 따라가거나 또는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하고 후보 단일화를 한 결과 그 맥이 끊겼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선거 결과로 이어졌다고 하기보다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왔던 유권자들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로 편입된 사람도 있지만 실망을 느껴서 이재명 후보로 갔거나 아니면 기권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고 네. 그러면서 이 민주당의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안철수와 윤석열과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로 인해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빠졌다라고 하는 판단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그것이 이번 선거의 막바지에 이 출구조사로 반영된 것이 아니겠는가. 네. 이게 만약에 그 후보 단일화가 조금 더 멋있고 일찍 그리고 또 더 극적으로 뭐 손가락 자르는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들 없이 이렇게 유권자들한테 그 감동을 줄 수 있었다라면 이번 선거는 더 어려웠을 거고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텐데 그런 점에서는 지적을 할 만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교수님 의견에 상당히 동의하는 게 시기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 아시겠지만 TV 토론의 횟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번에 정말 역대급 시청률이 나왔잖아요. 특히나 아시겠지만 2차 TV 토론 때 많은 사람들이 기존보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후한평을 줬었어요. 그리고 실제 소셜에서도 그랬고. 근데 그때 후한평이 대부분 다 이른바 윤석열 후보의 어떠한 정책들에 대한 검증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약간 부족함에 대한 제스처나 여러 가지 액션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SNS에 이른바 이제 우리가 짤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미지들을 정리해서 올리는 것들을 보면 상당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좀 비판하는 상당히 강한 메시지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계속 돌면서 조금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인물이 나오는구나라는 관점으로 있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3차 토론 끝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소스들이 끝난 이후에 단일화가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이제 안철수 후보를 정말 이제 그 어떤 인물적으로 지지하던 이런 분들의 좀 배신감이나 배반감들이 소셜에서 좀 나왔고요. 뭐 심지어 몇 분은 자기가 뭐 후원했던 금액을 뭐 다시 뭐 환불받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뭐 적극적인 해명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없었고 그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반대쪽의 커뮤니티 쪽에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분야의 분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재명 후보를 그렇게 지지하지는 않지만 뭐 예를 들면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전통적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던 분들 이런 분들이 예전에 잘 모르겠다 이거 그냥 뭐 후보 이제 뭐 투표를 안 하든지 아니면 약간 비난이 있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위급할 수 있으니 우리가 어쨌든 뭐 나중에 일을 생각하더라도 일단은 투표를 이제 민주당 쪽에 하자. 약간 이런 분위기들이 소셜에서는 좀 감지가 됐는데요. 만약에 지금과 같은 초박빙에서 정말로 민주당 쪽이 된다라고 하면 그 요소를 우리가 분석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현재 시각 8시 3분 30초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1라디오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 2022 우리의 선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개건 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학교학과 교수,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그리고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네 분 자리하고 계십니다.
지금 유튜브 검색하셔서 KBS 1라디오를 검색창에 넣으시면 제 KBS 1라디오 대선 개표 방송 2022 우리의 선택 2부 보실 수 있고요. 대한민국 코를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에 바라는 희망사항 등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당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52시간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차별받지 않는 그런 행복한 세상을 좋은 집 찾아서 새 출발 잘하고 싶습니다. 공부에만 억압돼서 그런 것보단 하고 싶은 걸 많이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 우리의 손끝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1라디오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 2022 우리의 선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확진자 투표 종료 시간이었던 7시 30분 정각에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고요. 양 후보 간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라고 볼 수 있는 0.6%포인트 차이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출구조사에서는 지지 후보를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후보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차기 정부의 우선 해결 과제, 투표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을 묻는 심층 출구조사도 함께 실시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예측성뿐만이 아니라 기타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들여다보는 데이터로서는 의미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전국 196개 개표소에서 순조롭게 개표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내 주요 개표소 현장에 나가 있는 이동중계차를 불러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수진 리포터 불러볼 텐데요. 지금 어디에 계신지요? 네, 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관악구 서울대 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접전이 예상되는 대선인 만큼 체육관 밖에서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들이 배치가 돼 있고 구급차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20대 대선 투표가 일반 유권자는 오후 6시까지, 그리고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후 7시 반까지 했기 때문에 투표함이 이곳으로 다 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약 1시간 전에 개표 사무원 교육이 있었고요. 약 30분 전에는 개표 개시 선언과 함께 개시식도 진행하면서 이곳 개표소는 투표함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지금 큰 체육관에 약 50여 개의 테이블이 놓여져 있고요. 코로나 시국인 만큼 방역을 철저하게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개표소 입장 전에 체온 재고, 손 소독제도 비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이 페이스 쉴드도 있어서 원하는 분들은 착용이 가능하고요. 개표 사무원들에게 대화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약 10여 분 전에는 투표함 8개가 들어오면서 이 참관인의 검수를 거쳐 투표함의 개함이 진행됐는데요. 투표함이 열리고 테이블 위에 투표 용지가 쌓이면서 개표 사무원들의 손이 바빠지고 있는데 개표 진행 중에 또 투표함이 도착하면 검수를 하고 순차적으로 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선은 양당 후보의 초접전이 예상되고 투표 시간도 연장됐고요. 또한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만큼 개표 또한 조금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선거권리위원회 관계자는 이곳 개표소가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다루는 곳인 만큼 질서 있는 모습을 강조했는데요. 앞으로 개표가 더 진행되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소가 마련된 관악구 서울대학교 체육관에서 전해드렸고요. 저는 정수진이었습니다. 예, 이제 막 시작된 개표 상황 알려주신 정수진 리포터 감사합니다. 또 중간에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출구조사 결과 가지고 또 이야기를 몇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출구조사의 결과에 관련된 이야기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종현 아나운서 부탁드립니다.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예상 득표율 48.4%로 예측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이 돼서 0.6%포인트 차 치열한 경합 상태입니다.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2.5%,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1%, 진보당 김재현 후보와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는 각각 예상 득표율 0.1%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총 7개 시도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앞섰습니다. 서울,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강원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총 4개 시도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앞섰습니다. 경기, 광주, 전남, 그리고 전북입니다. 연령별로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0대 이하에서 45.5% 출구조사 결과 예측 득표가 기록이 되고 있고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대 이하에서 47.8%입니다. 30대에선 윤석열 후보가 48.1%, 이재명 후보는 46.3%입니다. 또 40대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출구조사 결과 35.4%, 이재명 후보는 60.5%입니다. 50대에선 윤석열 후보가 43.9%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0대에서 52.4%입니다. 마지막으로 60대 이상에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총 67.1%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60대 이상 30.8% 득표 예측됐습니다. 지금까지 출구조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예, 김정현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자, 출구조사 결과를 또 다시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오차 범위로만 치면 플러스 마이너스 0.8%인가로 보였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치면 한 1.5%까지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용납 가능한 이제 오차가 될 텐데, 혹여라도 이걸 벗어나면 이 출구조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럴 가능성이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이제 사전 투표율이 이제 거의 절반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걸 보정을 실제로 너무 세게 했거나 약하게 했을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확진자들이 했던 이제 투표에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야 되는데, 어떤 정도의 혹시 예상을 가시는 부분이 있는지, 이게 참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 이게 사실 뭐 시작 전부터도 계속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준환 교수님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출구조사에 대해서는 그 신뢰를 굉장히 높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방송 3사가 한 출구조사 결과하고 JTBC가 실시한 출구조사하고 격차는 비슷한데 순위가 1, 2등이 갈려 있다라고 하는 것 빼고는 참 이 출구조사 결과가 이것만 맞았더라면 출구조사는 거의 확실할 거다라고. 네, 두 가지가 일치했다라면 그렇게 얘기해도 과거의 그 사례들을 보면 안전한데 지금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출구조사도 참 그 끝까지 개표를 다 한 다음에도 또 어떤 최악의 경우에는 선거 개표를 다 한 다음에도 이의 신청도 또 속출할 수가 있어요. 네네. 뭐 정말 20만 표 차가 안 되고 또 뭐 출구조사 하는데 관리도 좀 허술한 것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일이 또 벌어졌다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출구조사 결과가 참 할 말을 잃게 네.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그 격차가 좁다라고 하는 것을 두 회사가 각각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결과를 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번 선거가 각축전을 벌였고 정말 선거 막바지에 모든 유권자들, 모든 지지자들을 결집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참 결과에 대한 우려들은 계속 있으신데 그래도 이게 저도 출구조사 신뢰도를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방향성을 맞춘다고 항상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방향성이 엇갈려서 이런 사례가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2012년. 예, 2012년인가 예, 그때 YTN 조사가 좀 차이가 있었죠. 예, 그래서 그때와 이제 YTN과 지금 JTBC가 비슷한 게 그때 YTN도 온라인하고 전화조사 듀얼 프레임을 했는데 JTBC도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예, 그러니까 JTBC는 출구조사고 YTN은 예측조사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근데 그 방식은 다 듀얼 프레임으로 했다고 저는 유사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이 지금 두 개의 결과는 오차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누가 맞고 틀리다라고 또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판정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출구조사도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제가 또 이제 방송 3사의 입장에서 또 아까 약간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예측도 중요한데 이제 새로운 데이터도 많습니다. 뭐 이런 얘기. 심층 분석 데이터도 있습니다. 실제로 연령별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출구조사를 안 하면 알 수 없는 거라서 그런 데이터들도 굉장히 중요한 면들이 있죠. 네, 저는 이제 거꾸로 우리가 이제 뭐 앞서서 얘기했던 투표율이 실제로 특정 정당
야당에게 유리하다 이 프레임은 확실히 지금 출구 조사로만 보면 그렇죠. 이번 대선에서 확실히 깨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이른바 세대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더 이상 좀 존재하기 어렵고 오히려 약간 좀 강한 표현을 쓰면 우리 내부에 보이지 않는 계급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출구 조사를 나중에 한다면 경제력이나 경제 지표 같은 것들도 이제는 분명히 좀 잘 조사가 돼야 된다라는 뭐 예를 들면 되게 디테일하게 부동산 유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번 투표의 해석을 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걱정되는 건 사전 투표 때 일어났었던 잡음들이 결국 이렇게 되면은 선거 이후에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SNS에서도 계속 얘기 나왔던 게 뭐 이른바 뭐 부정 투표라는 이야기를 되게 강하게 쓰신 분들도 있고 뭐 이른바 뭐 여러 가지 특히나 확진자의 이슈에 있어가지고 관리하는 것들 이렇게 결국 한 표 한 표가 소중할 때 그 자기가 예를 들면 지지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베면서 물고 늘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투표는 확실히 투표 이후에 오히려 이게 뭐 깔끔하게 승복되거나 양쪽에 누가 되더라도 그러기보다는 계속 이게 최소 일주일 이상 좀 시끄러운 주제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 고민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청자들이 문자를 보낸 것 같고 화면에서 보니 가장 재밌었던 것이 내 표맛을 봐라. 정치인들 유권자 우습게 보지 마. 비호감 투표라고 우리 투표 안 하지 않아. 라는 말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좀 확실하게 때려주셔야 되는데 양쪽을 똑같이 때려주셔가지고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지역을 계속 보는 것은 그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후보가 24.0, 24.6이라고 일단 출구조사에서는 나오는데 어쨌든 뭐 민주당 후보치고는 아마 그 지역 출신이라는 점 강조하거나 계속 방문한 것이 조금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호남도 사실은 저는 워낙 이준석 대표가 자주 가고 공을 들여서 그래도 20%에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역시나 호남이 막판에 결집을 하면서 출구조사만 보기에는 어쨌든 좀 민주당 후보에게 그래도 몰리는 경향성이 여전히 좀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도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이제 거의 완전히 정말로 붙어버린 이런 상태에서 확실히 이제 막판에 며칠이 이제 되게 중요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장면 거기에서 어떤 게 중요했다라고 보시는 그 장면도 괜찮고 또는 그 전에 선거 전반적인 전개 과정에서 이런 게 좀 확실히 중요한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됐던 것 같다라든가 짚어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죠. 일단 김덕진 소장님 어떠세요? 네, 저는 뭐 소셜미디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역시 이른바 이제 뉴미디어 특히나 유튜브 정치가 이번엔 정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특히나 일반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였던 그러니까 그게 어느 쪽이 됐든 간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상당히 높았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확증 편향이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 소셜미디어들의 특징이 있죠. 특히나 이제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람들이 그 소셜미디어에 오래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개인이 좋아하는 콘텐츠들을 계속 추천하고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특정 후보와 관련된 콘텐츠를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내가 양쪽을 기계적으로 봤었던 기존의 전통적인 미디어와 다르게 한쪽에 편향성 있는 콘텐츠를 계속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의 어떠한 내 정치적 색깔 이런 것들이 좀 확실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 투표가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우리가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 전날 혹시 또 투표 당일날까지 이런 정치 유튜버들이 지금 당신이 투표를 안 하면 우리 쪽이 불리하니까 빨리 가서 투표하세요라고 하는 독려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분명히 뭐 이것이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라도 일단은 관심을 높이는 데는 기본적으로 유튜브 기반의 여러 가지 정책 컨텐츠들이 이번에 좀 영향을 줬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선거였다. 네. 자, 전혜연 평론가님은.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확정되는 컨벤션 효과가 일부 흐름에서 많이 나타났었는데 그게 가장 흔들렸고 심지어 뭐 보수 진보 없이 대다수 언론에서 비판했던 지점이 윤석열 후보가 이른바 전두환 정치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 논란이 터졌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지만 유권자들이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쭉 지속되는 어떤 후보의 태도를 사실은 좀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예전에는 드라마 같은 극적인 화해 그리고 드라마 같은 극적인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유권자들이 좋아했는데 지금은 워낙 유권자들이 축적되는 과정의 정보를 실시간 얻다 보니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거꾸로 이게 이벤트나 쇼가 아닐까라는 의구심도 동시에 나타낸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효과는 확실히 과거보다는 떨어졌다. 그거는 관심을 끄는 효과지 판단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요소는 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많이들은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입장을 저것 때문에 바꾸지는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준환 교수님. 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제일 눈여겨봤던 것이 또 새로운 것이라고 할 것은 여론조사 결과가 수시로 바뀌었다. 네, 그렇죠. 네. 후보가 양당의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도 여론조사가 지지율이 막 1등이 2등이 되고 2등이 다시 1등으로 갔다가 다시 1등 했던 사람이 다시 2등으로 내려서는 일이 이번 선거에 처음이었지 않을까. 네. 뭐 윤석열 후보가 잘 선방을 하다가 컨벤션 효과도 누렸다가 그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의혹에 따라 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사과하면서 조금 지난 연말에 조금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김혜경 씨가 또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는데 일조하는 것들 타다가 2월 달 들어서서는 또 법인카드 사적 유형 네. 의혹을 사면서 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 막바지에 김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단일화, 또 그 바로 직후에 안철수 후보, 윤석열 네. 후보의 단일화, 이것들이 이런 이벤트가 시간을 지나면서 두 후보 사이에 지지율의 변동을 이끌어왔고 결국은 막바지에 그 양당 후보들의 대한 지지를 다 결집시키는 그런 선거 결과로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여론조사가 출렁이거나 반전이 되거나 그랬던 시점마다의 모멘트는 사실 되게 중요했던 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또 쭉 다 나열을 해주셨는데, 자 이은영 소장님. 이게 이제 유권자가 그 표심을 확장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이 4가지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후보자 요인과 정당 요인, 이슈 요인, 미디어 요인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선거 자체 이 결과 예측조사 결과만 출구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정당 요인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선거 막판에 와서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윤석열 후보는 구도의 어떤 그 우위를 점하려고 했었지만 유권자들이 볼 때는 그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항상 정권 교체형을 넘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투표율이 가까우면서 유권자들은 결국에는 후보자 요인을 중시하게 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리센트 효과라는 게 있는데 가장 최근에 그 부정적인 요인들을 이제 가지고 표심을 결정한다라는 게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후보자 요인을 중심적으로 보면서 가장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했던 그런 발언들의 내용이 결국에 표심을 확정적으로 정해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그 집을 사면은 보수적으로 되기 때문에 집을 못 사게 집값을 올렸다라든지 이런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워싱턴 포스트지 인터뷰가 가장 최근에 했었거든요. 페미니즘과 관련해서 말을 이렇게 바꿨던 부분들이 만약에 여성층이 최종적으로 이 현재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변수 요인으로서. 그렇습니다. 아까 전혜연 평론가님은 이제 쭉 영향을 줬던 게 윤 후보가 좀 과하게 약간 과거로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게 아마도 중도의 마음 움직이지 못한 거 비슷한 맥락이신데 그게 또 최근까지 효과가 있었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많이들 지적해 주신 게 이른바 제3의 후보 내지 기타 후보들의 입지가 확 줄어든 거는 맞는데 특히나 이제 심상정 후보가 지난 대선에 비해서보다는 확실히 적은 이제 표를 득표할 것으로 짐작이 되긴 합니다. 이게 아마 특히나 여성 표심이 움직여서 생긴 결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준환 교수님? 네, 저는 굉장히 안타깝지만 심상정 후보가 지난 대통령 선거를 몇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출마를 했었고 그러면서 조금 신선함이라고 그럴까, 뭐 지지도라고 그럴까 이런 것에서 많이 깎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총선 때 정의당이 내걸었던 그 정당의 뭐 정체성이라고 그럴까요, 뭐 방향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서 굉장히 이탈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지지 기반들을 넓혀나가고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정의당은 그 과거의 지지 기반에서도 여성 중심의 여성 정치를 더 강조함으로 해서 지지 기반을 좀 더 잃지는 않았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또 여성 정의당 의원들이 그 활동을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획득하는 방향으로 기여를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이 정의당의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비교시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 사실 내걸 것은 사실 신선함인데 심후보 스스로가 그런 신선함을 가지기가 어려웠고
또 정의당의 정책이 적어도 외교상 비치기에는 자신의 입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좀 너무 좁은 방향으로 좀 간 면들을 일종의 실패 요인으로 좀 꼽아주신 것 같아요. 전평론가님은 어떠십니까? 일단 이번 선거가 워낙 박빙이었잖아요.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대선 50일 전, 심지어 30일 전에 일부 여론조사는 소수점 동률로 나온 것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 이런 구도에서 사실 제3지대 후보에게 갈 사표 심리는 또 자극이 됩니다. 그건 이 정당이 잘하나 못하냐와 별개로 있었는데 심상정 후보가 오죽하면 사표가 아니라 생표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만 사실 분명히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이진환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데 그러나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정의당은 여성 문제만 내세운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번 대선의 주요 공약에서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뚜렷하게 차별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청년 정의당을 통해서 청년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부분 차별점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 정책에 있어서는 가장 압도적으로 잘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받고 다만 오히려 가장 핵심 지지층인 지금 노동계가 표가 오히려 분산되어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핵심 지지층을 오히려 모으지 못했던 것이 예전보다 오히려 덜 지지율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진환 교수님 말씀에 제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뭐냐면 아무리 옳은 가치이고 시대적으로 맞는 의제를 낸다 하더라도 결국은 대중성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대중들이 보기엔 정의당이 과거에 어떤 주류를 잃었던 분들이 계속 뭔가 출마를 하고 계속 이러는 듯한 좀 이미지가 일부분 있었던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양당 정치가 당연히 그 흡수력이 높은 거는 분명히 맞는데 안철수 후보가 중간에 잠시라도 10몇 %까지 갔던 거 3에서 그 정도까지 갔던 건 확실히 다른 요인들이 작동할 수 있었던 얘기잖아요. 저도 짧게 덧붙이면은 충분히 그 소신 투표를 하려고 기다렸던 유권자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의당도 열심히 뭔가를 잘 했더라면 충분히 확장성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 특히 그 정의당 안에서 이제 세대 교체를 했거든요. 심상정 후보가 본인은 한 번 더 나왔지만 그리고 그랬는데 지금 세대 교체된 의원들이 이미지 정치에 매몰되다 보니까 결국 확장성을 갖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의당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번에 선거의 프레임을 또 하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번에 우리가 다 공감하지만 이른바 정책 선거의 느낌보다는 이른바 도덕적 문제라든지 약간 후보의 윤리성 이런 식의 싸움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두 후보의 서로 간의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니까 당연히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소셜 데이터에서 나오는 게 실제로 최근 3개월 동안에 이제 만약에 누군가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풀어야 될 현안과 관련된 키워드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상위 키워드가 대장동, 부동산, 경제 이런 키워드가 나와요. 그럼 결국 그거는 그 두 후보의 어떤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후보들에게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걸 약간 좀 비유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에 꼭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삼성하고 아이폰의 소송전이 전 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만 삼성과 애플, 그러니까 애플과 삼성이 소송을 했을 때 서로 간에 되게 공방을 하면서 아이러니하게 그때 3위였던 LG가 그 기간 동안에 아주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기업에서도 우리가 1, 2등 효과, 3등 얘기를 할 때 1, 2등이 이른바 어쨌든 계속 이슈 메이킹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의 표는 모이고 3등에게는 좀 관심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떠세요, 윤정수 의원님? 정치는 상품이 아니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말씀해 주신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심상정 후보가 배우자 리스크가 없는 게 리스크여서야 되겠느냐. 참 이게 우프다라는 표현이 있죠. 재미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슬픈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두 양강 후보의 배우자에 대한 어떤 의혹이 제기 때마다 정치 유튜버 조회수가 폭발하거나 관련 아이템을 다루는 방송 조회수가 폭발한 반면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슈를 가지고 분석한 뉴스나 이런 건 거의 유권자들이 관심을 안 갖다 보니 상대적으로 정의당이 그동안 내세웠던 정책을 굉장히 잘 다듬어서 내놓은 부분은 조명을 받지 못한 좀 그런 아이러니한 측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전혀 공감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안철수 후보가 지지가 저는 이제 15, 17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지킨 게 한 6에서 8인데 조금 더 지킬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단일화 안 했다라면 10%를 살짝 넘어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30
세대는 지난번에 그 제3지대 후보 나왔을 때 한 15%까지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를 잘하는 모습을 열심히 잘 보여준다면 충분히 표는 갈 수 있다. 근데 그러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딱 한마디만 넣으면 안철수 후보가 제3지대에 있었지만 정의당과 조금 다른 과학기술 분야, 네. IT 분야 이런 네. 젊은 세대에게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은 의제를 좀 선점한 것도 영향이 또 옵니다. 예. 이게 심 후보가 이제 단일화 선언, 안 후보의 단일화 선언 이후에 이제 3지대 나만 나쁘지 안 남은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솔직히 그렇죠. 말하면 표도 네. 좀 달라. 이제 이런 식의 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차라리 내 사자 구도로 갔으면 오히려 표가 분산이 되는 효과가 나면서 뭔가 이렇게 심 후보에게도 좀 도움이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또 다른 편으로 보면은 심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의당의 독자적인 어떤 득표력 같은 것들이 역시나 부족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흩어질 표였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이제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을 길게 보면 거의 변동이 없이 계속 그 정도를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4자 구도로 갔건 또는 3자 구도로 가건 뭐 양자 구도로 가건 큰 변화는 없지 않았을까. 뭐 이게 지금 어떤 가정을 해놓고 하기도 어려운 일인데 매우 안타까운 뭐 표현이 되겠지만 심상정 후보 또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에 대해서 정말 그 진지하게 고민해서 다음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당의 진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그 황골 탈퇴할 계기로 삼아야 될 것으로 좀 봅니다. 네. 자, 지금 오늘 뭐 언제나 개표는 중요했습니다만 오늘만큼 개표가 또 어렵고 주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있었을 때가 또 있었나 싶은데요. 일부 지역에서 이제 개표가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개표 작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본 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는 혹시라도 없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 한번 연결해 볼까요? 이혜리 리포터. 네,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지역별로 개표가 진행 중인데요. 전국 개표율 아직은 0%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가 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됐다 보니까 개표율도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 개표는 투표함이 도착하는 대로 개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재 오후 8시 31분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 합산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20대 대선 전국 투표율은 77%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지난 4일과 5일에 진행한 사전투표에서는 투표용지 부실 관리 논란이 있어서 혼란스럽기도 했는데요. 이후 보완책을 마련한 선관위도 혹시 모를 추가적인 혼란에 대비했고요. 오늘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의 투표가 큰 혼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투표소가 설치된 일부 건물의 소유자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건물 출입을 반대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중앙선관위는 투표 종료 후에 투표소 내외를 철저하게 방역을 해서 원래 용도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투표소 건물 소유자와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개표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는 내일 새벽 1시 전후에 당선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리포터 이혜리였습니다. 이번 대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투표장에 담긴 민심을 읽어봅니다. KBS 1라디오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 2022 우리의 선택. 자, 대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또 그 결과가 더더욱이나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전국 5개 지역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치러졌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아마도 국민의힘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일단
서울 종로 같은 경우에 무려 10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냈고요. 여기에 민주당은 이제 후보를 내지 않는 선택을 했었죠.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죠. 전혜영 교수님. 예, 사실 서울 종로는 거물 정치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죠. 민주당의 정세균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 등이 호남을 떠나 수도권에 진출했을 때 도전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보선에서는 민주당이 종로에 공천하지 않았고요. 네. 그 이유는 규칙 사유, 즉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경선에서 사퇴하면서 발생을 한 이 지역구에 대해서 도덕적이거나 법적 문제가 아니더라도 책임지지 않겠다라며 하면서 이번에 사실상 민주당은 현재로서는 후보가 없고요. 다만 이제 무소속으로 종로구청장을 지낸 후보가 지금 등장을 했고요.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후보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최재형 후보가 사실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그렇게 예상보다는 많은 관심을 보지 못해서 이번에 본격적인 정치인으로 데뷔를 할지가 국민의힘에서 보는 한 관전 포인트고요. 그리고 진보사당 단일 후보가 나왔죠. 배복주 정의당 후보. 잠시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탈당했지만 3선 종로구청장이니까 지역 현안을 잘 아는 것을 주장을 하는 김영정 후보. 예측을 하기가 또 어렵다라는 평가도 현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물결 같은 경우에는 김동연 후보가 사퇴를 해서 전 후보이고 지금 이재명 지지선을 했지만 새로운 물결에 송문희정 고려대학교 연구교수는 지금 끝까지 당 이름을 달고 또 선거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패와 상관없이 또 어느 정도의 득표를 할지 이런 부분도 한 관심을 몰고 있고요. 종로는 말씀드렸듯이 정치 1번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역구 한석이 아니라 서울의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한 지역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송문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 K라디오에도 패널로 자주 또 계속 나와주셨던 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아무래도 좀 유리한 상황인 것 같지만 의외로 또 김용종 후보가 가지고 있는 득표력도 무시할 수 없다. 자, 다른 지역은 김덕진 소장님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어떻게 보면 이른바 이제 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곳이 서울 서초갑인데 여기가 거대 양당이 유일하게 이제 맞붙는 곳이죠. 뭐 어떻게 보면 압도적 지지로 당내 경선을 통과해서 서초구청장 출신이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 그리고 20대 총선 출마해서 서륙전을 다짐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가 경쟁하는데요. 이게 뭐 2018년 서초구청장 선거 뒤에 4년 만에 이른바 리턴 매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보수정당 공천이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당선의 확정이다라고 불렸었던 대구 중남부 같은 경우가 곽상도 전 의원의 검찰 수사로 국민의힘이 무공천을 결정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보수 성향의 무소속 후보들이 혼전 양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 지지를 받는 후보가 없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이 기회에 변호사 출신의 영입 인재인 백수모 후보를 적극 지원해서 대구의 기적을 어떻게 보면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이 또 무공천했던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구는요. 해당 지역에서 각각 3선과 4선을 지낸 중진 출신의 국민의힘 김학용 정우택 전 의원이 다시 원내 진출을 노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이제 대선과 같이 이루어지는 지역 선거다 보니까 그 민심이 그 대선에 있었던 후보와 똑같이 가느냐 아니면은 정말 지역의 색깔에 따라서 나눠져 가느냐 이게 항상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번처럼 지금 어떤 세대론이라는 것들이 좀 의미가 없어져가는 대선 상황에서 과연 지역색이라는 것들도 기존과 다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보면 흥미로운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여타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대체로 투표율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은 이제 정당으로 그냥 투표를 해버리거나 조직력이 있는 후보가 상당히 유리하거나 이제 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어쨌든 찍어야 되는 상황이 좀 생기면서 좀 모의의 효과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준환 교수님은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나 어떤 인물에 좀 주목하고 계시나요? 글쎄요. 지금 뭐 그 여러 후보들이 있는데 양대 정당이 자기네들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는 그런데 후보를 그 공천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약속을 지켰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경선을 하게 되고 경선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했거나 뭐 단체장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후보로 다시 이 공천을 받았고 당선도 확실시 돼서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철 지난 후보를 다시 이 재보궐선거를 통해 가지고 불러내는 결과가 됐다. 그런 점에서는 단점도 없지 않아 보여요. 뭐 아무래도 이번 선거 재보궐선거 하는 곳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말 중앙정치로 진짜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될지 그게 좀 관심을 사고요. 안성이나 충주의 그 전
국회의원 했었던 3선, 4선 국회의원들이 다시 이제 무난하게 다시 뭐 입성을 하게 될지 그런 것들이 좀 관심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올드보이의 귀환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인영 소장님은? 저도 이게 재보궐선거 아마 유권자들이 지금 다뤄지지가 않아가지고 그 개별 지역에서만 좀 다뤄졌을 거기 때문에 저도 관심 있는 곳은 지금 종로고요. 여기가 이제 종로구청장 출신 김영종 후보가 지금 무소속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투표를 할 때 이제 지역별로 들어가서 보니까 종로가 투표율 높은 지역 3위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좀 관심이 많이 가고 나머지 지역들은 그렇게 똑딱 눈에 띄진 않고 다 국민의힘이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 종로 외에는 관심이 없다. 혹시 전혜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종로 외에도 뭐 다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신가요? 대구 중랑구가 이제 곽상도 전 의원이 논란을 빚고 이제 물러나면서 됐었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일부 정치인들이 탈당해서 당선돼가지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때가 좀 혼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준석 대표까지 나서서 비판을 하면서 이게 다시 무산이 돼서 이제 사실상 국민의힘이 무공천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됐었는데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라면 그런 모습을 좀 안 보여줬더라면 진정성이 조금 더 유권자들에게 와닿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조금 남고요. 이 종로의 경우에는 근데 제가 사실 이 방송 들어오기 며칠 전에 취재를 좀 했었거든요. 뭐 미정원도 가보고 동네. 이 자영업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묘한 것이 거물급 인사가 그래도 종로에 와야지 종로인데 이런 분들도 있고 거꾸로 나는 국민의힘은 지지하지만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종로 사정을 잘하는 사람. 갑자기 온 거물급은 이제 더 이상은 싫다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의외로 박빙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조금 알긴 하는데 딱 그런 모양이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도 인물이지 또는 그대로도 큰 사람이 와야지와 지겹다. 그 사람들 와가지고 잠시 거쳐 지나가는 건데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분위기가 반반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김동희 소장님 어떤 부분? 저는 좀 언제나 언더독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백수범 후보에 어쨌든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른바 거의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대구 경북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상황에서 어쨌든 이런 좀 도전을 했고 그 도전의 결과가 당선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퍼센트의 투표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이 지역의 변화에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전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좀 관심을 좀 갖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김덕진 소장님은 이번에 이제 규칙 사유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제 양당이 후보를 안 낸 것 이런 과정은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나요? 의미가 있는데 결국엔 그 다음을 봐야죠. 우리가 모두 다 이제 동의하지만 결국엔 규칙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안 나왔을 때 정말 그 국회의원이 됐은 이후에 원당으로 이른바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원래 그 지역에서 유세하던 당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결국 이것까지 봐야 진짜 진정성이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사실은 똑같은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짧게 좀 짚어주시죠. 이용 소장님 보시기에 이게 그래도 다음 지역 선거, 지방선거를 보는 어떤 약간 힌트들은 좀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 재보궐선거나 물론 당연히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대통령 선거가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근데 지금 결과가 아직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서. 근데 만약에 이제 여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그래도 서울 지역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 지난 지방선거 때 기울어져 있었 민주당 쪽에 많이 당선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균형을 맞추려는 게 조금 있을 수 있고 대통령 후보가 되는 쪽이 아무래도 이게 허니문 기간 안에 치러지기 때문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준환 교수님. 그렇죠. 통설적으로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취임한 바로 직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무튼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확인된 경험적인 결과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대통령 선거에도 사활을 걸고 선거운동을 한 지역의 출마 희망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효과 때문에 그랬는데요. 아무래도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통령과 같은 소속의 정당이 유리할 것이다. 물론 그 외에 조금 기초의회라든지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결과가 좀 나올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두 분 말씀해 주시는 게 일반적인 건데 이게 아직은 승부를 알 수 없고 게다가 이제 어느 쪽이 어느 정도 좀 추세상으로 좀 꽤 앞서 있다라고 보면은 이제 그게 추세를 만들어낼 텐데
거의 빡빡한 상태에서 이기는 쪽이 여당이 되면 한의문 효과는 물론 있겠지만 다른 효과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정당의 요인과 대선의 요인은 분명히 큰데 사실 지금 우리가 여러 번의 지방선거를 통해서 단체장을 뽑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많이 이제 유권자들이 체감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인물론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때 의외로 지방 유권자들이 경선이 끝난 후에 각 당 후보들의 TV 토론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정책적인 능력을 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당장 우리 아이의 교육, 마다못해 도로 놓아지는 거, 지방 경제하고 직접적인 밀접하게 있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그런 데에 대한 검증 능력이 유권자들이 높아졌고 그런 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또 해석되고 확실히 지역 이슈나 생활 이슈. 저도 조금 이번에 동의하는 게 예를 들면은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당장 해결해야 되거나 당장 언급해야 될 이슈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하나부터 지금 있는 산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전쟁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발언들이 결국에는 향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중요할 거기 때문에 뽑히고 나서도 뽑힌 직후에 그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 뽑힌 당선인의 어떤 발언이나 행동이 그 다음 지방선거에 특히나 이렇게 초박빙의 경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뽑히고 나서 끝이 아니라 뽑히고 난 후에 뭐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실제로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대부분에 대해서 그 두 분의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다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나는 박빙이건 아니면 큰 격차건 당선이 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은 내가 대통령하고 가깝다. 강조하겠죠. 내가 그래서 예산을 더 끌어올 수 있다. 나를 찍어달라. 서로 그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더 중요하지. 뭐 그 외의 것은 두 번째로는 이제 한의문 이펙트 밀월기 효과인데 사실은 2020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봐도 한의문 효과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양극화가 돼 있는 상황에 중도가 없는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누가 당선이 돼도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지지율이 과거의 사례와 같이 뭐 70% 80% 뛴다. 그런 밀월기는 저는 예상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총선 이제 그 지방자치 선거의 투표율은 확실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대선 같은 경우는 이번에 80% 넘어가고 어떠한 하나의 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대별로 좀 차이가 이렇게 막 나지 않는데 예를 들면 지방자치 선거는 약간 좀 또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20, 30대 지지율이 이번에 지역별로 특정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근데 그 지역이 20, 30대 투표율이 A 지역이 이제 A 후보가 상당히 높았다. 라고 하면 이거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전국적으로 20, 30대 투표율이 높을 때랑 지방자치 선거에서 20, 30대 투표율이 떨어진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은 좀 각 지역별로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슬쩍 던져봤더니 굉장히 재밌게들 얘기를 해주시는데 일단은 더 출구조사 결과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요. 방금 재보궐 얘기도 했기 때문에 재보궐 지역의 투표율까지도 함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아나운서. 네, 출구조사 결과 좀 더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국 출구조사 투표율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8.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7.8%, 0.6%포인트 차 치열한 경합 상태고요.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2.5%,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1%, 진보당 김재현 후보와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는 예상 득표율 0.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도별로도 득표율 차이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50.9%,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서 45.4%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경기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0.8%로 앞섰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경기 45.9%입니다. 인천에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 49.6%, 윤석열 후보 45.6%, 4%포인트 차 치열한 경합 결과를 보여줬고요. 부산 출구조사 결과 윤석열 후보 57.8, 이재명 후보 38.5%를 기록했습니다.
경남에선 윤석열 후보가 57.1%, 이재명 후보는 39%의 출구조사 결과를 보여줬고요. 울산에선 윤석열 후보 56.5%, 이재명 후보 39.1%입니다. 대구에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출구조사 결과 72.7%,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4%입니다. 경북에선 윤석열 후보 72.1%,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4.6%의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에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83.3%, 윤석열 후보는 13.7%의 출구조사 결과 기록을 했습니다. 전남에선 이재명 후보 83.7%고요. 윤석열 후보는 13.3%입니다. 전북 민주당 이재명 후보 82.6%,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14.4%입니다. 대전에선 0.9%포인트 차 치열한 경합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48.2%, 이재명 후보는 47.3%고요. 세종 및 충남에선 역시나 1%포인트 차 경합, 윤석열 후보가 48.2, 이재명 후보는 47.2를 기록했습니다. 충북에선 역시 경합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50.3%,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5%. 강원에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출구조사 결과 54.3,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1.2%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에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2.2%,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42.5%로 9.7%포인트 차 경합 예측 득표율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은 또 20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전국 5개 지역구에서 진행됐습니다. 재보궐 지역 투표율 전해드리겠습니다. 종로에서 76.4%, 서초갑 79.5%입니다. 안성에서 72%, 중남 76%, 청주 상당은 74.8%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출구조사 결과 다시 전국 1, 2위 대통령 성별 예측 득표율 보겠습니다. 남자의 경우 윤석열 후보에게 50.1%, 이재명 후보에게는 46.5%의 지지를 보낼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여자의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에게 46.6%,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게는 49.1%의 출구조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출구조사 결과 및 재보궐 지역 투표율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딸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 하트. 전 화가가 되고 싶어요. 아티스트. 저는 아이돌 되고 싶어요. 쓰레기가 별로 없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없어지고 지구온난화 같은 거는 없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의 손끝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1라디오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 2022 우리의 선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이야기 시작한 지 벌써 2시간 가까이 좀 되어가고 있는데요. 앞서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이 투표 결과 이후가 또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좀 혹시라도 이제 불복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포함해서요. 과연 어떻게 좀 이런 것들을 좀 메꿔나가는 것이 필요할지 간단하게 먼저 좀 들어보고 구체적인 또 구상 같은 것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전혜영 교수님 말씀 좀 주실까요? 예, 이번 대선에서 보면 우리가 갈등의 요인을 근본적으로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인데 오히려 갈등을 부추긴다 이런 논란이 많았던 건 정말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당장 당선인이 되면 코로나19 위기 극복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야당을 설득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정치개혁하겠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으니까 승패 없이 상관없이 약속을 제도적으로 입법화하는 작업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국민의힘 역시 지금 사실 지지층만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같이 연대해서 이 위기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합의 정치를 계속 강조했는데 그런 모습을 좀 꼭 보여줬으면 합니다. 네, 김덕준 소장님. 네, 일단은 아까 저도 계속 고민이 되는 게 사전 투표에 대한 부정 투표 이슈 이런 것들을 계속 물고 늘어질 앞서서도 말씀드린 유튜브 선거라는 얘기했는데 솔직히 그 크리에이터들 이제 정치 관련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에게는 아마도 이 투표가 끝나고 나면
그 이슈를 갖고 계속적으로 콘텐츠를 만들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들이 만들지 않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누가 되든지 간에 그 된 사람에 대한 좀 이제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뭐 솔직히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근원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른바 팬덤 정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그 민주주의에 좋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지지하고 후보층을 밀어주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혹은 내가 팬덤이 없는 사람이 됐을 때 그 결과를 승복하고 그들과 함께 뭔가를 이루기보다는 우리 후보에 대한 위로 이런 혹은 이게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분석이 심화되다 보면 결국에는 상대방에 대한 지적이나 어떠한 그 분열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결과에서 이제 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일단은 좀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정치를 위한 행보들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 승복하는 자세도 중요하고 이거 가지고 이제 들쑤셔가지고 그렇죠. 이기는 사람은 또 상대편 자극하고 진 사람은 또 그것 때문에 또 열받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환 교수님 어떠세요? 그 선거 불복 부정선거 주장은 우리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끝난 다음에 우리 지역구 제가 사는 제가 학교에 있는 동네 국회의원이 해서 자기가 속한 정당에서도 그것을 그 지탄을 샀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자기가 원하는 선거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어떤 근거로도 불복하는 행위를 좀 한 적이 있지만 다 국민들은 그것을 예외적인 것으로 다 받아들였고 선거 결과를 다 승복해왔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원칙이고 우리나라가 정말 1987년 민주화 이후에 가장 선진적인 민주화 제3의 민주화 물결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마무리가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이번 선거가 끝난 다음에 정부를 이끌어 나갈 사람이건 정치인들은 우리나라 이번 선거를 통해서 갈갈이 갈라놓았었던 이념의 양극화, 지역의 양극화, 세대의 양극화, 거기에 남녀 갈등까지 조장을 했는데 이것을 치유하는 데 모든 정치력, 지혜, 힘, 노력을 합해도 부족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 미국에서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데서 지난해 10월 달에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전 세계 17개 선진 경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정치적인 양극화, 정당의 양극화가 제일 심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으로 꼽혔어요. 그 미국하고 동률이었었어요. 뭐 100점 만점 중에 90점. 양극화가 제일 크다는 거죠. 한미동맹이 세긴 세군요. 아주 놀라운 결과인데 미국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다가 트럼프 대통령 4년 동안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졌었죠. 우리나라도 지난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탄핵을 거치면서 양극화가 벌어졌다가 문재인 정부 더 벌어졌다가 지금 이번 선거를 하면서 더 벌어지는 양극화가 이 추세인데 이것을 치유하지 않는다라면 뭐 통합정부건 공통정부건 공동정부건 민주주의의 발전이건 경제 위기의 극복이건 이런 것이 요원하다. 그래서 다음 정부, 다음에 국회 정치인들의 모두 관심은 이쪽으로 쏠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은영 소장님은 사정상 먼저 자리를 뜨셨는데 마지막 발언을 하지는 못하셨지만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어려운 조건에서도 시간 내서 함께해 주신 또 세 분께 그리고 또 어려운 분석을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을 함께해 주신 또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 세 분 함께 또 해주셨는데요. 김덕진 미래사회티연구소 소장, 이준환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전혜연 우석대대학원 개공교수, 먼저 가신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네 분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 2022 우리의 선택 2부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정준이었습니다. 잠시 후 10시 5분부터는 김성환 시사평론가의 진행으로 KBS 1라디오 개표방송 2022 우리의 선택 3부가 계속될 예정이니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 20분에 KBS 열린 토론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58분 날씨. 대선일인 오늘 포근한 날씨에 하늘 표정도 맑았습니다. 낮 동안 전국이 평년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높았는데요. 남은 한 주 이렇게 온화한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대구 영상 3도, 대전 0도, 광주는 4도 안팎을 보이겠고 한낮엔 서울이 15도, 대전 제주 18도, 부산 17도,